안녕하세요. 저는 셀라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용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반우의 정혜승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료 중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약 한 15년 정도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난 17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의료 분쟁에 노출돼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정혜승 변호사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의료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의료 분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의료인들이 좀 괴롭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환자와의 역시 분쟁이겠죠. 환자의 분쟁도 의료인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좀 주관적인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좀 가장 곤란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개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원하기 전에는 봉지기 생활도 했었고 또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의료 분쟁은 원장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또는 봉지기 생활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도 다 노출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병원에서 만약에 진짜 환자와의 과실 분쟁이 발생한다면 행위자, 조무사님, 간호사님 아니면 봉지 선생님뿐만 아니고 개설자 선생님도 같이 영향을 받게는 됩니다. 근데 봉지기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따로 영향을 받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이 가끔씩 폭언이나 폭행을 직접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들이 대처하기도 어려우시지만 결국 그것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방해로 이어지고 본인들이 부당한 상황을 감내하기보다는 해당 상황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체증도 하시고 동영상 촬영 등을 하셔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좀 상의를 하시고 그 환자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 질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일이 한번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의료 분쟁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각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환자분이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실 때 환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상담을 좀 상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환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 우리가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담 단계부터 좀 자세하게 기록에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많은 분쟁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 나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나는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했어 라는 문제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상담 기록 또는 진료 기록이거든요. 보통은 동의서를 받는다라고 하시면 수술을 하거나 이제 시술을 할 때 그러니까 침습적인 행위가 들어갈 때는 동의서도 작성을 하시고 서명 날인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의료는 전 단계에 있어서 원래 의료인에게는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지 않는 각 단계 행위라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부족하시겠지만 환자에 따라서 상담 내용과 설명한 내용들을 진료 기록에 그때그때 남겨놓으시면 추후에 본인을 방어하시기 매우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차트를 좀 더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의료 분쟁 중에서 최근에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법률이라는 게 자꾸 개정이 되고 최신 법률이 추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흔히 있더라고요. 최신 법적 가이드로 의료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의료 부분은 일반 개인정보와 다릅니다. 좀 더 강화된
개인의 이제 진료 기록, 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이 적용되세요. 개인정보보호법뿐만이 아니고 의료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환자의 진료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료 기록은 의료법에서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료법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진료 기록 꼼꼼히 작성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쟁들이 있냐면 환자들 중에는 사실 본인이 병원 와서 진료받은 기록이 굉장히 내밀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 기록 삭제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삭제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일반 개인정보가 아니고 진료 기록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은 반드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진료 기록부터 10년간 지금 보관하라고 의료법 네, 시행규칙이 네, 네. 되어 있거든요. 환자가 원해도 그것은 그 환자가 추후 어떻게 또 건강이 악화되거나 어떤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하고 있으셔야지 환자 요청이 있다고 해서 진료 기록을 삭제한다. 그거는 네. 의료법 위반이 되고 본인들의 이제 면허에도 영향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 진료 기록이 아닌 또 뭐 전화번호라던가 주소 이런 것들은 진료 기록은 아니에요. 환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병원에서 특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환자가 개인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할 때는 처음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근데 가끔씩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마케팅에 활용하시려면은 반드시 그 정보를 처음에 수집하실 때 이게 진료를 위해서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할 건데 네. 그래서 그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보관하고 몇 년간 보관을 하고 어떻게 쓸 겁니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간과가 되고 있어서 가끔 환자분들이 내 정보는 어디서 얻었나요? 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세요. 그 학회에서 환자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아, 지금 학회라고 말씀하시면은 학술 연구 네, 네, 목적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환자의 사진이라는 게 보통 얼굴 사진을 의미하신다면 얼굴은 그 초상권이라는 그 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 사진은 설사 이게 학술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그 목적, 연구용으로 쓸 것입니다라는 사전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맞고요. 네. 근데 가끔씩 학회 중에 환자 얼굴이 아닌 그런 영상 사진들 있죠. 네네. 영상 검사 결과 사진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회마다 가이드라인도 있으시지만 환자의 그 뭐 신체 일부라던가 내장에 대한 사진은 그 사진에 환자를 추단할 수 있는 개인 정보들이 표시되지 않는 한 사실 누군지는 몰라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환자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 분쟁을 이제 겪다 보면은 일정 부분은 병원의 책임이 있고 또 의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일정 부분은 환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분쟁이 생기게 되면 환자들은 무조건 억하심정에 병원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잘못도 상당히 있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까지가 병원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환자의 책임인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법원이 판단하게 될 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법원은 환자의 나쁜 결과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뭔가 병원에 행위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명백하게 무엇인가 개입한 흔적이 없다면, 네. 그리고 병원의 행위로 환자의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인과관계는 조금 쉽게 인정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환자에게 특별한 위험을 가할 때는 결과에 대한 좀 당연히 불안감은 있으실 수 있는데 대신 그 사이에 전혀 엉뚱한 결과가 개입한다거나 나의 의료 행위로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발생한다면 그건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근데 예컨대 가장 지금 병원에서 감염 사건들 중에 네. 그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제 나간 다음에 사실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환자가 퇴원 이후에 뭐 일반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어디 다녀와서 감염된 건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법원은 이 감염 사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상생활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균에 감염되는지를 좀 먼저 보시고 이것이 특별하게 병원에서만 감염되는 균인지 아니면 일상에서 감염될 수 있는 균인지를 구분한 다음에 만약에 후자라면 환자가 어차피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조건 감염이 되었다고 병원 탓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이럴 때도 좀 의료인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상되는 악결과들이 있으시고 부작용이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미리 수술 동의서나 시술 동의서에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으시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사후에 어떻게 지도 설명을 했는지 역시 진료기록에 확실히 남겨놓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그 의료 분쟁은 병원과 환자와의 문제만은 아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 개발되면서 보험사랑 또 의료진과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최근 제가 봐도 보험사와의 분쟁이 오히려 가장 리스크가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환자분들은 본인의 치료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실손보험사들은 지급을 안 하기를 원하고 네. 의사 선생님들이 그 사이에서 좀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 환자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는 좀 혹하셔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환자분이 안 되는데 되게 해달라는 진단서를 끊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생각보다 일생일대에서 크게 그 해를 입을 만한 법률 분쟁이 없으신데요. 네. 그 중에 예외적으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관련 사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한테 해를 끼치는 게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네. 경찰에다가 고발을 할 때 상당히 좀 세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명백한 거짓 행위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지만 그 두 번째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뭐 백내장 수술이라던가 비교적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의 경우에 꼭 입원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움이 벌어지고 네, 그렇죠. 있거든요. 입원을 하냐 마냐는 사실 의사의 재량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환자가 좀 수술 결심을 쉽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존의 매우 침습적인 수술 방식이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비침습화되었기 때문에 환자분의 회복이 빠르고요. 가능하다면 당일에 퇴원하실 수도 있어요라는 홍보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당일에 문제가 없으면 퇴원할 수 있다는 뜻이지 무조건 사후 경과 관찰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근데 보험사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너희가 쉽게 퇴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입원을 시키느냐. 입원의 결과 결국 실손보험료가 확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수술이 많은 병원을 아예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한 다음에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6시간 병원에 머물러야 된다. 라고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것은 건강보험법상에 우리가 이렇게 청구했을 때 낮병동 입원 수가 기준입니다. 보험회사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에 가입을 하는 건데 약관들에 명백하게 6시간 이상 입원해야 보험료를 줍니다라고 하는 약관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험회사든 법원이든 검찰이든 6시간을 일단은 기준으로 보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시술 이후에 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 아니다는 그냥 시간만으로만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야 의사라면 당연히 입원해야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이런 분쟁이 예상되는 분야에 있으시다면 이 환자에게 왜 경과 관찰이 필요했는지 뭐 출혈의 위험이 있다,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 경과 관찰을 한 후에 안정되면 퇴원해야 된다라는 식의 경과 기록들도 좀 잘 남기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물론 최소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게 입원한 것이 과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되기 때문에 체류하시는 게 좋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환자분들이 아니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집에 안 보내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병원에서 환자분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침습적인 시술을 받으셨고 저희가 건강관찰 해야 됩니다. 최소한 회복실에서 계속 저희 건강관찰하게 해주세요라고 꼭 붙들어야 돼요. 입원한 시간은 9시인데 1시에 외래 그 처방전 받아서 외부 약국에 가서 카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남는군요. 요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가끔씩 그러시면 안 되지만 실손보험 대상이 되는 질병이 있고 네. 그리고 질병으로 구분되지 않는 병원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미용 목적이라던가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한 목적은 이제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진료 기록이야 허위 진료 기록을 가끔씩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험회사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6시간만 병원에 체류하고 있으면 입원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입원이 필요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